오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4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막판에 기관의 현물적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61선을 확실히 이탈하긴 했지만 오늘 밑꼬리가 달린 점 거의 시가 부근으로 회귀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일 날 현물을 3거래일째 연속 매도했을 뿐 아니라 선물을 6천 계약 이상, 거의 7천 계약 가까이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어느 정도 나왔지만 막판 기관 매수 덕분에 지수가 많이 낙폭을 줄인 것, 거기에 좀 의미를 둬야겠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일 날 삼성전자가 프로그램 매물 탓에 장중 3% 넘게 빠진 것이 시장을 휘청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도 조금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투신 불안을 키우는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하향 이탈해 4흘째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중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세로 출발한 후에 프로그램과 외국인의 매물 부담에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1969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장 마감 가까이 빠르게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9% 하락한 19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2,400억 원 넘게 출회된 가운데 외국인도 3거래일째 시장에 팔았는데요. 오늘은 매도폭이 좀 커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2,999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 막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후에 보합권의 흐름 이어가다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장중 반락했는데요. 하지만 재차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2% 상승한 48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지만 개인의 힘이 오늘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되어줬는데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 235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우려 부각과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앞둔 불확실성 등으로 전거래일보다 2원 90전 오른 1142원 50전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역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145원 선까지 바짝 다가가기도 했지만 내고 물량 유입과 또 호주 고용지표도 호전되면서 상승폭을 거의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상승한 114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9% 오늘 밀려나면서 130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127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주도 좀 부진했는데요. 현대차 약보합권에서 기아차도 0.39%, 현대모비스도 2.49% 밀려나면서 오늘 29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하이닉스 1.98% 밀려났습니다.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오늘 93,200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2% 밀려나면서 35,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서울반도체 2% 넘게 강세 보였고요. 안철수 연구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10만 7,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 2.88% 오르면서 7,490원에, SFA도 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젠백스 0.14%, SM은 0.35% 밀려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 증권과 기계 업종이 상승 전환하면서 업종별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이 좀 커 보였죠.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4흘째 하락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대거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삼성전자 2.9% 밀려나면서 127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이닉스 1.98%, 삼성 SDI 0.76% 밀려나면서 오늘 1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전자도 오늘 2.94% 밀려나면서 7만 6천 원에 거래 마감했네요.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화학주가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장 막판 더 힘을 발휘했는데요. LG화학이 3.51% 오르면서 36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호남석유와 대한유화도 2%대로 마감했습니다. KT케미칼은 6.73% 급등하면서 15,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예상과 달리 과반을 넘어서는 승리를 거두면서 박근혜 테마주들이 급등한 반면 문재인 테마주는 급락했는데요. 박근혜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 이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다른 모든 종목들도 다 상한가 기록했네요. 세움 메디칼 3,68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바이오 스페이스도 7,67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테마주 오늘 급락했습니다. 바른손과 우리들 생명과학, 우리들 제약 모두 조광페인트까지 하한가 기록했고요. 서희건설과 위노바도 11%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또한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관련주들도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전날 민주통합당의 패배와 또 안철수 원장의 지지 후보자들의 승리로 안 원장의 정치적 입지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하면서 10만 7,090원에 10만 7,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우성사료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2,890원에 솔고바이오도 1,4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주들이 일제히 강세장을 보이다가 장중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방산주 오늘 휴니드가 4% 넘게 밀려났고요. 유니모 CNC도 11% 급락하면서 92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스페코도 5.88%, 한일 단조도 3.22% 밀려나면서 3,61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한국 LED 보급협회과 회원사 및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기존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는 국민 보급형 LED 조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79%, 루멘스도 5.45% 넘게 올랐고요. 미래산업 2.03% 오르면서 3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결국 기관 매수로 양봉, 그리고 차는 엄청난 밑골이. 중국 시장은 현재 1% 넘게 급등하면서 상해가 2,300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시장 공감대 OX 코너 이어가 보겠는데요. 시장에 둘러싼 이슈들 점검해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라이징스탁의 홍혜진 팀장님 함께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이슈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 OX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이슈는요. 유로 전 국채금리 급등했는데 유럽 우려 다시 시작되는가? 두 번째,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 박스권 하단 결국 이탈하게 되나 여부. 세 번째, 기존 주도주를 팔고 낙폭과대주를 이제 사야 할 때인가?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주, 이제는 슬슬 담아도 되는지. 네, 간밤 말고 그 하루 전날 밤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다시 한번 돌았었는데요. 유럽의 우려 다시금 재부각되나 여부 먼저 OX를 통해서 두 분의 전문가 생각부터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OX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럽 우려 다시 재부각 안 되고. 두 분 의견 같으십니다. 먼저 유럽 거의 반 전문가님이신 김주선 대리님. 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아니라고 보세요? 일단은 유럽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제가 뉴스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총선 우리 쉬는 날에 투표한다고 쉬는 날에 굉장히 유럽 장을 보면서 걱정을 하시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 구제금융설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국채 금리가 굉장히 또 크게 급등을 했죠. 6%가 보통 우리가 위험 신호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스페인 같은 경우에 5.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증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일단은 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일단 7월 달에 그 ESM이라는 부분, 제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럽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지겨울 정도로 정상들끼리도 모이고 재무장관들끼리도 모이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겨우겨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든 것 중에서 조금 믿을 만한 방안들이 지금 LTR로 하고 있지만은 연구 펀드라 그래서 7월 달에 ESM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이제 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7월 전에는 앞으로 유럽에 대한 부분을 영구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ESM이라는 게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이제 진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장이 또 반등이 나왔던 이유죠. 네. 그 스페인 총리는 이제 IMF, 그러니까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론 어쨌든 간에 계속 잠재우기 위해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었고, ECB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가동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유로존이 이제 위기에 왔을 때 유로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적인 측면이 프로세스들이 이제 꽤 마련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예 시장을 이제 박스권 하단을 뚫고 갈 만한 요소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다시 출렁이면서 더 아래로 간다면은 하나 정도의 이유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ECB가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낄 만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 예, 독일이 있겠죠. 예. 독일에서 반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CB의 구성국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어깨가 무거운 나라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과연 ECB에 대한 부분 좀 반대가 나오거나 혹은 독일 이 내에서 다른 반대 목소리가 강해질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조금 수정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을 풀었는데 이것 갖고도 부족하냐, 이게 언제나 독일 입장이죠. 앞서서 일부에서 이진우 센터장님은요, 이제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은 예선전이고 앞으로 향후에 혹시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거론되는 네. 본선전을 치러야 될 수도 있다, 유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네. 좀 걱정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걱정 별로 역시 안 하시네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좀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자 주식을 아예 지금 손을 놓기에는 상당히 조금 지금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대로 뭐 프랑스도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 독일 역시 좀 마찬가지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뭐 최악의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치닫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장의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유럽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그러니까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 쪽에 조금 더 시장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왔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오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은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뭐 그리스 문제나 이탈리아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는 그러니까 하락이 계속해서 조금 이어졌던 반면, 그러니까 상승이 굉장히 좀 적게 나왔었던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장중에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걸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이전과는 상당히 좀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지수가 좀 빠지긴 했지만은 뭐 추가적으로 굉장히 원화가 약세 국면으로 가진 않고 일단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에 좀 마무리했다는 부분도, 유럽 리스크도 일단은 우려감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라면은, 그러니까 스페인 지금 문제로서는 일단은 뭐 수면 아래로 다시 한번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뭐 괜찮을 것이다. 유럽 쪽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코스피 박스권 하단을 결국 이탈하게 만들 것인지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밑꼬리가 달려서 그나마 괜찮게 좀 끝이 난 모습인데 말이죠.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자, 하나, 둘, 셋. 하단 이탈된다. 경기 침체 때문에는 코스피 이탈 안 된다. 하단이. 먼저 김주선 대리님이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한 쇼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일단은 주간 단위 고용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베이지북에 대한 얘기를 좀 그 자료를 보고 말씀 좀 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네. 주간 단위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흔들린 건 사실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사실 확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시장이 무너지겠죠. 그때는 뭐 주식이 뭐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나와야 될 시점이겠지만, 지금 오늘도 장 보시면 장중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다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 신뢰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고용과 소비에 대한 확인은 계속 확인을 해야겠지만은 베이지북,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완만하게 일단은 회복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간 단위 지표에 일시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뭐 잔파동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유가입니다. 유가가 계속 조금 상승세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베이지북에서 조금 완만하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그 속도에서는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표도 조금 안 좋아지는데 천천히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만약에 이게 속도가 만족할 만한 속도가 안 나오거나 심체 우려가 나오면은 그 버냉키가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6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전에 Q3에 대한 언급이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이 부분 때문에 좀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 우리 홍의진 팀장님은 경기 우려 때문에 코스피는 결국 아래쪽으로 꺾이고 말 것이다. 아무래도 그 우려 재부각 때문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추세 이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일시적으로 이탈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지금 오늘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지금 외국인들 그동안에 지금 상당히 뭐 코스닥 시장 뭐 3%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코스피 시장이 출렁일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은 상당히 좀 견고하게 지금 현모 시장을 조금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3,600억 정도 현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래 규모 자체가 상당히 조금 늘어난 게 지금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매도가 지금 1조 8천억 정도 나와 있고요. 매수가 한 1조 4천억, 4,3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합쳐서 지금 한 3,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평균보다 평소보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도 규모 자체를 늘렸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시장이 지금 단숨에 지금 갑자기 지금 턴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면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7천 계약 지금 매도가 나오고 미결제 약정도 같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미결제가 그러니까 미결제 선물 매수가 좀 증가됐던 부분이 일단은 청산 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수 쪽이 일단 청산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은 좀 매도 쪽, 그러니까 아래쪽에 대한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콜 쪽에서도 130억 정도 지금 매도로 잡히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좀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의 저가 매수가 오후에 들어온 거 말고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외국인의 현물 매수도 그렇고 선물 매수도 그렇고 일단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트지 않는다라면 기관의 힘만으로는 시장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의 포지션상 전저점, 그러니까 지금 1960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린 망치형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권, 전저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전저점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시장은 뭐 1900 초반까지도 충분히 빠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뭐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방향보다는 현재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추가적인 하락을 좀 생각해 두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경기지만 수급 악화 때문에 하단을 잠깐이나마 이탈할 수도 있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매매에 관련된 OX를 한번 알아보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기존 주도주를 팔고 낙폭과대 종목을 이제 사는 게 맞나라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차트 모양이 약간씩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OX를 통해서 먼저 의견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지금 기존 주도주를 팔 때가 아니다. 기존 주도주를 팔 때가 아니다. 낙폭과대주를 살 때가 아니다. 역시 이번에는 홍의진 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뭐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뭐 급락 형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기존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갔죠. 그러니까 자동차와 IT만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 자체가 일단 밑에서 올라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은 작년 8월 달부터 현재까지 4월 4일까지 135만 원까지 거의 이제 2배 이상 이게 지금 주가가 좀 뛰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2배 이상 뛰었는데 중간에 이제 기술적 조정을 받은 국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1선에 대한 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121선에 대한 터치는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커질지 아니면 기술적인 조정이 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삼성전자, 현대차의 탄력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장에 대한 대응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매도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비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 뭐 자동차로 보나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로 보나 매도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적 대비 그렇게 고평가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하실 단계는 아니지만 굳이 이 종목을 좀 따라가실 필요는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도하지 마시고 낙폭과대. 그러니까 지금 중국 GDP 발표가 이제 내일이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이제 새로이 뭔가가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눈에 돌리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존 주도주는 좀 갖고 계시긴 하시되 일단은 이거를 팔고 다른 업종을 사시는 거 말고요. 갖고 계시고 현금이 있으시면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것은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현금이 없으면요? 현금이 없으시면은 비중 조절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좀 몰빵이 되신 분들은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이제 IT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해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뭐 몰빵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이라는 거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비중 조절하셨다가 일부 현금을 확보하신 뒤에 시장의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주선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차트 모양이 아니면은 삼성전자는 총선 이전만 해도 200만 원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근데 일단 지금 가다가 5일선 이탈하고 11선에서 이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사실 그동안 버텼던 부분을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최근에 한 몇 거래일 정도 이제 좀 많이 빠진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뭐 기존에 있었어야 할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 과도하게 강했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화학이나 정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일단 중국 지표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어닝이란 부분, 4월이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란 부분이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뭐 일단은 전자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괜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전자 갤럭시 3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저는 오히려 모멘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매수 기회로 오히려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다가 뭐 아예 고점에서 매매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팔기 싫다고 하신다면 기다리신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 주도주 매도 낙폭과대 종목 사야 되나에 대해서는 둘 다 아니라는 의견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중국 관련주 이제 담아도 되나?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자, 중국 GDP 발표 앞두고 두 분 전문가 의견 어떨지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중국 관련주 이제는 담을 때 아직은 아까 약간 힌트를 주셨는데 홍진 팀장님 네. 이제 내일 오전부터 담아도 됩니까? 내일 오전에 이제 일단은 추격 매수 관점이 아니시고요.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도주를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그 이외에 그러니까 다른 업종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네.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도 좀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지금 중국 관련주에 이제 담아도 되나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에 좀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는 리스크 자체가 있습니다. 뭐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서도 GDP가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실망 매물이 나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GDP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 또 뭔가 부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중국 같은 경우도 내수 소비를 성장시키면은 뭐 우리나라 뭐 IT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의류나 뭐 지금 화장품이나 모든 섹터가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좀 많이 해 있는 뭐 오리온이라든지 락앤락이라든지 뭐 CJ 오쇼핑이나 아니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상당히 조금 지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시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 정도 조정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뭐 고려아연이나 최근에 LG상사가 지금 상품 관련주들이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일단은 중국 경기가 우려감보다는 좀 좋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는 내일 당장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좀 조정이 초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같이 좀 따라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아야 할 때 하지만 타이밍은 다음 주 초반 북한 이슈가 좀 신경 쓰인다라는 홍 팀장님 의견이었고 김수선 대리님은 지표 확인한 다음에 내일 지표 나오잖아요, GDP. 그렇죠. 지금 중국 1분기 실질 GDP가 나오고 저번 주에도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중국 지표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일단은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뭐 오늘 선물 옵션 만기였지만 북한 리스크도 있고 이번 주에는 일단 매수를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당장은 좀 관망한 뒤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중국 지표가 나오는 내일 전략을 좀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키, 먼저 홍의진 팀장님만의 전략이 있다면 내일 설마 북한이 로켓 쏠까요? 글쎄요. 일단 내일 장중에 쏴주면 좀 좋겠습니다만 쏜다면요. 장중에 예. 쏴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장 마감 뒤에 쏘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좀 가담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서도 뭐 2시 약간 반 이후에 굉장히 좀 폭발적인 뭐 투신과 연기금에 좀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러고 인해서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줄였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내일 뭐 어느 정도 좀 장 초반 지수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장 초반 지수가 약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해서 시작할 경우에는 저가 매수 가담하셔서 지금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상승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 일단은 손을 놓고 그냥 장 흐름만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저가 매수가 일단 반가운 시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다. 내일장 하루가 그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오늘 기관의 힘이 돋보였던 그런 날이고요. 김지선 대리님, 내일 중국 GDP 예상치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8% 후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이 부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오늘도 뭐 중국 좋게 나오긴 하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박스권 아래 있지만은 뭐 반등이 아주 강하게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계속 관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들이 좀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예. 관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일단 넘어가 보시는 게 좀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4월 옵션 만기였고 내일은 뭐 금요일이지만 4월 금통위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통위에서 3.25% 이제 지금 기준금리죠. 동결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GDP 발표 꼭 확인하시고 북한 지금 연기한다는 얘기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 뉴스플로우 추적하시고 요거 3개 정도만 계속 추적하시면서 좀 매수는 다음 주 정도로 밀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주선 대리님도 홍의진 팀장님도 내일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라는 쪽에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은 어떨지 또 같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겨우 뭐 밑꼬리를 좀 달았는데 중국 관련해서 내일 GDP 발표 앞두고 중국장도 흐름이 좋고 화학과 철강 섹터도 기관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은 날입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오늘 뭐 중국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이 먼저 좀 선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의 그 주도주의 상승 이후에 좀 더 소외되어 있었던 소재 업종들의 좀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좀 기대감 수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의 1사분기 GDP가 중국의 전망치대로 8.4% 이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시장의 흐름에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 그 조정의 요인을 본 스페인에 관련된 그 유로존 리스크 확대 우려를 좀 더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페인에 대한 문제는 지난 이미 3월
중 그 재정 적자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불거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최근 경기 상황의 악화와 더불어서 스페인 재정적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연휴를 휴장을 보였었던 국내 증시에 있어서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서는 6%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과거 구제금융에 신청했었던 유로존 국채금리 7%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6%대를 넘어설 경우에는 일단 구제금융에 관련된 우려들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페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시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로존 방화벽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 3월 말에 이미 기금 확대로 결론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현재 상황은 G20 및 OECD가 요구하고 있는 1조 유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4월 20일과 23일에 있을 IMF 연차 총회에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중국의 GDP 성장률의 8.4%를 상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제한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일 만약에 중국의 GDP가 말씀하셨던 예상치인 8.4% 성장에 미치지 못해서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경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 매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시장을 확인하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주선 대리, 홍의진 팀장뿐만 아니라 최진 책임연구위원까지도 내일 조금 지켜보고 확인하고 조심하자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나오셨었고 한 종목씩 이걸로 일주일간 승부를 내보겠다 했는데 수익률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홍혜진 팀장님은 넥스콘테크를, 우리 김주선 대리님은 기아차로 한번 일주일간 승부를 내보겠다 했는데 승자는요? 네, 주간 고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결국 홍희진 팀장님의 넥스콘테크가 2.7% 수익 내면서 승리했습니다. 와, 홍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건 좀 창피한 것 같은데. 예, 오늘 네. 약간 그래도 밑꼬리를 달아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넥스콘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때 말씀드렸죠. PCB, 2차전지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량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조정에 나온다 그래갖고 우려를 하시기보단 제가 볼 때는 61선 좀 터치하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더 사셔도 충분히 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애플이 시세가 좀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은 상태로 좀 남아있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넥스콘테크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고, 나중에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실적까지 플러스 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1선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로 더 사도 된다. 넥스콘테크 의견이었고요. 자, 기아차 아쉽게 돼서 한 말씀 듣고 싶은데 사실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도 81,000원대 매수 추천하셨잖아요. 네, 일단 스페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도 관리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개편되고 나서. 근데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 그렇군요. 네,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덜 떨어져서 그랬는데 예. 조금 더 제가 신경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견디고 있다고 보고, 오늘도 지금 보면은 저가 기준에서 76,000원에서 오늘도 종가 77,500원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죠? 시장만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봐 준다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추세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뷰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주도주를 지금 바로 매도를 하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 신차 지금 계속 잘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네. 실적 나오는 거 두고 보고 그때까지는 홀딩 하는 걸로 좀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비스는 오늘 기관이 외면했지만 현대기아차는 다시금 기관이 집어들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장중에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한 종목, 장중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프로그램명 오늘장 내일장 클릭하시고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의견을 물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대한 성적 확인이었고요. 이제는 좀 또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절치부심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한데 먼저 제가 화면을 통해서 두 종목씩 준비하신 종목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홍희진 팀장님은 지난주 승자인데요. 이번에는 홍희진 팀장님이 현대차,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신 고려아연 이렇게 두 종목 준비하신 모습이고, 자, 이번에는 김주선 대리님 IT 쪽으로 준비를 모두 하셨네요.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오늘 기아차 못지않게 아주 낙폭을 크게 줄이면서 끝낸 현대차와 그리고 하나는 고려아연. 네. 일단 현대차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자동차를 안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까지 들고 가면은 아무래도 좀 차별화가 좀 안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자동차를 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흐름대로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일단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역시 현대차도 그렇고 뭐 IT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시장 주도주라는 것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 발표가 26일 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올랐던 이유 자체는 1분기,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6일 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매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요, 아무래도 지금 전고점이죠. 지난번 그 신고가를 경신을 할 때 25만 5천 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이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항대를 돌파하면 그 저항대가 이젠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지 테스트 과정이 반드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25만 5천 원가 오늘 이탈을 하고 나서 요즘 저가가 25만 2천 원이죠. 근데 이제 그 라인의 지지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지금 지지력 테스트에는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기관들은 매수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10만 주 이하권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그동안 매도했던 규모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아무래도 상당히 빙산의 일각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상승할 때 주도주 역할을 반드시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5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내일 접속사시는 전략보다는 조정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싸게라도 좀 잡으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21선 가격, 그러니까 지금 21선이란 갭자리죠. 지난번에 24만 원 구간에서 갭이 발생했는데 그 자리가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갭이 이탈했다는 것 자체는 매수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24만 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종목 남았는데, 아까 LG상사와 더불어서 조금 올라온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고려아연과 LG상사를 상당히 좀 중요시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 먼저 선행하는 게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고려아연, LG상사 같은 경우는 석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원자재에 대한 가격 반등,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반영이 된다면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아연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있어서, 특히 이제 IT 산업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소재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 경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좀 필수 소비재로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좀 지금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연이나 아이언, 특히 이제 연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의 원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납인데, 그 이 납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 보시자. 그래서 지금 금은연 아연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은 상태에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차트 흐름 보시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 이탈한 해 만에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하지만 이 종목은 W자 패턴을 완성을 해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W자 패턴이 완성된 상태에서 21선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는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힘이 강하다라고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너무 지금 1, 2% 시세 연연하시기보다는 좀 추세적인 매매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편입가가 뭐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 일주일 목표가는 한 41만 원 정도까지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7만 원, 전저점보다 좀 높은 가격인데 37만 원 이탈 시에는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희진 팀장님이 골라오신 현대차, 고려아연 설명이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김주선 대리가 골라온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이유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삼성전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맥을 좀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IT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3 쪽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종목을 고르는 거고요.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이제 휴대폰 모바일 부품 쪽 계속 그 공급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계속 뭐 견조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바일 부분 쪽 매출은 계속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 LED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받은 게 있죠. 일회성 이익이 될 수 있는데 한 400억에서 500억 가량 지금 가격으로 그것도 충분히 이제 올해 안에 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일주일만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 추세가 복귀를 저는 다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삼성전기도 여기서 지금 오늘도 밑꼬리 달고 61선에서 올라오는 모습 나왔지만은 61선 근처 지금 이 박스권 하단, 좁은 박스권 하단이죠. 좁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지금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 시장 여건들만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제가 한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고, 선절가는 굉장히 짧게 94,800원 정도, 61선 이탈하면 일단은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은 뭐 일단 부담 없는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매수입니까? 예,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때 대부분 시초가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어요. 편이 안 돼 버리면은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LG 디스플레이. 예, 다음 종목은 제가 LG 디스플레이를 준비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거의 적자가 뭐 영업이익은 나올 정도로 안 좋았던 부분인데 LED 패널 가격 하락 때문에. 근데 지금 주요 제품들 판매 가격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죠.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에 턴어라운드 이제 코스피 종목에서 한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상승폭으로 따지면은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실적 상승폭은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LG 디스플레이 지금도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 쪽 아이폰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 새로 나오는 시리즈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공급 업체 지금 가능성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올림픽 관련해서도 3D TV 관련된 게 실제로 얼마를 팔든 간에 그 부분 이슈가 되면은 충분히 미리 살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고, 뭐 PBR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장이 조금 흔들릴 때는 PBR 1 이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았을 때 지금 가격이 그거보다도 지금 훨씬 더 아래에 있습니다. 0.9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장기 이평선 121선에서도 지금 지지가 일어나고 있고, 제가 차트 지금 보여드리는데 121선에서 강하게 지금 장기 이평선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700원에 끝났지만 굉장히 짧게 내일 시초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8,500원 정도 해서 손절가도 28,000원 61선 강하게 뚫린다고 하면은 바로 나오시는 걸로 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좀 장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손실을 보지 않는 하방 지지력이 강한 종목 중에서 들어가서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대형주 2개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 3만 원에서 26,000원까지 가파르게 내려온 저 때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랬나요? 일단은 실적 LG전자 관련돼서 LG그룹 자체가 좀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 부분이 좀 저가 매수에 저는 기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정도 가격은 충분히
뭐 짧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주선 대리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앞서 이미 현대차와 고려아연 설명을 하신 홍희진 팀장님, 이 두 종목 모두가 아니라 한 종목으로만 대결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 선정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고민을 하셨죠? 선정 결과는요? 네, 저는 일단 고려아연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냐 아니면 고려아연이냐. 그러니까 예. 두 종목 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괜찮은데 네. 좀 어떤 거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고려아연 쪽에 조금 더 흐름이 좀 좋지 않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이유는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에 의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생겼지만은 상승폭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네. 지지는 잘 될지언정 그 상승폭이 상당히 좀 미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주일 만에 지금 지켜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려아연이 시장 대비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자 패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력과 그다음에 저항대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은 새로운 저항대까지 상승의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는 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안착이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36만 원이 지지가 되고 난 뒤에 21선에 대한 안착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시장이 약세 구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힘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은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목표가가 41만 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7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보다 더 빠른 수익률을 낼 것으로 고려아연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고려아연 우리 홍희진 팀장님이 선정을 하셨고 김주선 대리님은요. IT 두 종목 가운데 최종 예. 선택은?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일주일만 보고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 주는 사실 장이 그렇게 계속 좋은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낙폭이 좀 상대적으로 두 종목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21선까지 뭐 삼성전기가 61선이라면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장기 이평선까지 근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장이 오늘도 사실 장이 안 좋지만 플러스 나오지 않았습니까? LG 네. 디스플레이 그런 것처럼 좀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일단은 낙폭이 조금 더 큰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분이 이제 확실히 승패에 좀 목숨을 거신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게요. 일주일 동안 과연 어느 종목이 더 빠른가로 결국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씩을 선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는 삼성전기보다 LG 디스플레이가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선정 과정부터 최종적으로 그 종목이 선택된 사연까지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홍희진 팀장은 현대차, 고려아연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었거든요. 현대차도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시점에서 조정 시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하셨었고 고려아연 역시 충분한 쌍바닥 후에 21선까지 오늘 완전히 올라서는 모습, 차트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그렇게 선정된 종목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김주선 대리도 삼성전기와 LG 디스플레이 두 종목 갖고 나오셨는데 최종 선택된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먼저 우리 홍희진 팀장님의 고려아연과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종목은 한 종목씩 선정된 결과이고요. 자, 고려아연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고려아연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차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 같은 상품주가 먼저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었고 시초가 매수 일주일 목표가를 41만 원, 손절 가격은 37만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좀 들어보죠. 삼성전기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더 많이 빠진 상황에서 121선 지지받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내일 시초가 정도의 매수, 목표 가격은 일주일 목표가입니다. 28,500원, 손절 가격은 약간 타이트하게 이전 저점인 2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이 고려아연으로 2연승을 거둘 것인지 우리 김주선 대리가 LG 디스플레이로 처음 또 첫 승을 거둘 것인지 LG 디스플레이와 고려아연 수익률은 다음 주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두 분 홍희진 팀장님, 김주선 대리님과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4월 옵션 만기일날 결국 빠지면서 사흘 연속 밀렸습니다만 막판에 기관이 사주면서 낙폭은 많이 줄여 걱정은 좀 덜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장이 될 텐데 중국의 GDP 성장률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